여기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국인 소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다가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세계 최강의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던 찰나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유럽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하나가 현재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출신의 최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모님은 전부 한국인이시고 제 겉모습도 영락없는 한국인이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 있는 낡은 아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부유하셨거나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겠죠. 그러나 저희 집은 풍족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먼지가 쌓인 차고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2교대 근무를 하셨어요. 엄마는 모텔방을 청소하셨고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손가락은 표백제로 갈라졌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겨울에 히터를 끄는 사람들, 동전을 모아 겨우 식료품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흔한 곳, 그게 바로 저희 가족과 경제력 수준이 비슷한 주변 이웃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은 필사적으로 무언가에 매달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집에서 한국어를 말하게 했습니다. 저는 겉모습만 한국인이지 한국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부모님은 제가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기를 바라셨죠.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의 역사까지 틈틈이 공부시켰어요.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과 같은 역사 말이에요. 설날만 되면 액자에 담긴 태극기에 절을 하게끔 했고, 한식을 접하기 힘든 미국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틈틈이 한식을 만들어주셨죠. 그러나 이러한 부모님의 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저는 도저히 한국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한국이 어딜 가나 대우받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인지도 자체가 없는 국가였거든요. 거기에 미국 사회에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도 더욱 노골적으로 존재했죠. 일단 학교 선생님들부터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저에 대한 차별을 가하기 위해 일부러 제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는 척 연기를 하는 선생님도 있었죠. 몇몇 친구들은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했고 저희 가족이 전쟁터에서 도망쳐왔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수학 시간에는 더욱 편견 섞인 차별을 가하기도 했죠. 내 계산기를 내놔 중국 소녀. 너는 계산기가 필요 없잖아. 반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야. 뭐든 상관없어.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북한 맞지? 걔도 먹어? 제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지만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선생님도 함께 저를 비웃곤 했죠. 엄마가 해주신 김치볶음밥을 도시락으로 가져왔을 때는 저 때문에 악취가 난다며 우유를 던지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한국인임을 그 어느 때보다 포기하고 싶던 날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제가 중학교 때 문화 행사라고 불리는 학교 행사가 열렸을 때였어요. 미국은 다문화 국가이다 보니 정기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곤 하거든요. 각 학생은 각 출신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자신의 유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가져오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건 다양성을 기념하는 행사였거든요. 엄마는 저에게 따뜻한 갈비찜을 포장해 주셨어요. 그 위에 작은 참깨를 뿌린 채로 호일로 정성스럽게 싸주셨죠. 엄마는 조국인 한국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 문화에 더더욱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죠. 저는 심플한 한복 상의를 입었는데 화려한 옷은 없었어요. 부드러운 흰색 소매에 분홍색 안감만 있었어요. 저는 어쩌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인지도는 점점 상승해가고 있었고 엄마의 기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가를 알아봐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제 실수였어요.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크게 기침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인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간장과 갈비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몇 초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봐, 무슨 냄새야? 마치 누군가 하수구 쥐를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 같아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군가 몸을 숙여 휴대폰으로 제 음식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더 이상 한국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언젠가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질 때가 올 거야. 분명히 저는 엄마를 믿지 않았어요. 엄마가 꿈속에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무도 한국을 존경하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영원히요. 도대체 엄마는 언제까지 한국이 인정받을 날을 기다릴 셈이란 말인가요? 그러나 결국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몇 년 되지도 않아 한국의 인지도는 급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건 한국의 기술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이미지와 국력, 그리고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다음에는 모든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정말로 제 한식을 보고 그렇게나 음식물 쓰레기라며 놀리던 그때의 아이들은 이제는 제게 먼저 연락해서 갈비찜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며 한식당을 추천해달라며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당시에 한국은 무시를 당할 만큼 문화력이 낮았던 것이 아닌 그저 국가의 인지도로 문화력을 판단하는 편견 가득한 미국인들이 잘못된 거였음을 여실히 알 수 있죠. 정말로 엄마의 말대로 한국은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지만 이때의 차별의 경험은 제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한국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과 인정의 욕구 때문인지 미국인이 되어 다른 미국인들에게 완전한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만 가득했어요. 제게 그렇게나 차별을 가했던 미국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미국인이 되고 싶다니 이건 매우 모순적이었지만 아무튼 저는 미국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일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미국 정부는 제게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왔거든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미국 여권이었죠. F1 비자 없이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디서든 일하고 비자 인터뷰를 건너뛰고 또 신뢰를 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외국 공항에서 긴 줄을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외국인이라고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 여권은 문서 그 이상이었습니다. 갑옷이었죠. 하지만 부모님께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빠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부엌으로 들어가 먼지가 쌓인 쌀통을 열고 낡은 리본 조각이 묶인 작은 벨벳 파우치를 꺼내더군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이건 내 증조할아버지야. 그가 말했습니다. 내 증조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휘말린 이 나라를 구해낸 영웅이시지. 그는 군화도 없었고 제대로 된 총도 없었어. 하지만 내 증조할아버지는 여전히 잿더미에 불과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행진했지. 아빠는 그 사진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증조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오늘날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한국을 보지 못하셨어. 하지만 민지야, 너는 지금의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한국을 보고 있잖아. 이게 내 증조할아버지가 지킨 자랑스러운 나라야. 그러자 엄마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미국 여권이 너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너는 미국인들로부터 진정한 미국인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니? 민지야, 너도 알잖니? 미국은 결코 우리를 그들 중 한 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진정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도 말이야. 그리고 5년 10년 뒤에도 한국이 제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거든. 1960년대에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니?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했어. 캄보디아보다 말이야. 미군이 기부한 분유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고 삼촌은 상한 옥수수 가루를 먹고 돌아가셨지. 다리를 놓을 콘크리트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나무 판자를 타고 강을 건넜단다. 하지만 이런 한국은 현재 무에서 유를 재건했지. 한국은 자원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국가지만 이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 AI 기술을 수출해달라고 간청하고 또 최첨단 반도체 칩을 수출해달라고 빌고 있지. 미국조차 없는 기술력을 한국은 그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럴듯한 논리지만 결국에는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렇게나 한국이 자랑스러운 국가라면 부모님은 왜 지금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한국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운 자신의 조국임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의문에 대해 아빠는 놀라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온 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어. 우리는 결코 미국에서 머물고 싶지 않단다. 우리는 1997년 IMF 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주해 온 거야. 아빠가 운영하던 작은 부품 공장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거든. 주문이 중단되었고 은행들이 대출을 동결했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어. 한국은 무너지고 있었고 기업들은 수천 개씩 죽어가고 있었지. 그리고 이러한 괴멸적인 상황에 우리는 한국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로 다른 국가들이라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었겠지. 그래서 우리는 임시 근로자 비자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거야. 우리는 밤새 일했고 그렇게 내가 태어났단다. 하지만 한국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생각한 건 우리의 착각이었어. 한국인들의 피땀 흘려 노력한 덕분에 한국은 3년 만에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모습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낯선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머물고 있는 거야. 우리는 벌을 받고 있는 거지. 아빠는 민지 너까지 똑같은 벌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단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얕잡아 본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거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부모님 없이도 상승하고 있었고 어쩌면 부모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주어진 기회야말로 부모님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 같았죠. 제 머릿속에 논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미국을 선택해. 똑똑한 선택을 하란 말이야.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속삭였습니다. 민지, 너는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이게 모든 것을 되돌릴 유일한 기회야. 결국 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확인을 눌렀을 때 평생 가지고 다녔던 방패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최종적으로 한국인이 되었지만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저는 희망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때는 제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프랑스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는 겁을 먹었죠. 프랑스는 그렇게나 차별적이고 불친절하다는 서유럽에서도 극악의 악명을 자랑하는 국가였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적법한 서류가 있더라도 그저 입국 심사관의 기분이 나쁘면 입국이 거절당한다는 오명까지 있을 정도로 여권 파워가 낮은 국가 출신들에게는 무덤과도 같은 국가입니다. 물론 제가 미국 국적을 택했다면 저는 그런 프랑스에도 대우를 받으며 입국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심 끝에 결국 한국 여권으로 프랑스 입국을 도전해보기로 했죠. 한국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나 불친절하고 짜증이 가득해 보였던 프랑스인 입국 심사관은 제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한국? 아주 좋은 나라에서 오셨군요. 한국인들은 매우 예의 바른 사람들이며 아주 깨끗한 여행자들이죠.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아무튼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그냥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는 제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머무르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 왕복 티켓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한국 여권을 제출한 것만으로 3초 만에 입국이 통과되다니 그것도 유럽에서 가장 인위적이고 불친절하다고 유명한 프랑스 공항을 말입니다. 프랑스 공항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는 자국민에게까지 입국을 거절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터프한 심사를 거치기로 유명한 국가인데 저는 프랑스 국민들보다도 훨씬 빠른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VIP 대우를 받으며 수화물 요금에 대해 논쟁하는 미국인 관광객 가족을 지나쳤습니다. 직원은 저를 우선 노선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당사의 신탁 규정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습니다. 보안검사를 위해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제품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화물 검색도 없습니다. 프랑스인 공항 직원은 그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프랑스에서는 언제나 한국인을 환영합니다를 외칠 뿐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미국인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은 프랑스 공항에서 처참한 대우를 받을 뿐이었거든요. 심사대에서는 2명의 대학생 미국인이 어려운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얼굴이 붉어진 미국인 남성이 보안 요원을 향해 소리쳤죠.
그건 선진국에 입국하는 후진국 국민들이나 받는 질문이잖아요.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저를 이렇게 대해선 안 돼요. 결국 그는 프랑스 공항 요원에 의해 옆으로 끌려갔죠. 보안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보안 요원이 중년의 미국인 여성에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가방에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녀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보안 요원은 날카롭게 대응하더군요. 그녀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국인이고요. 당장 가방을 내미세요. 한 번만 더 지시에 불응할 시 절차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인 여성은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인?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자 요원은 시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국인인 당신은 아니죠. 그게 다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나라인 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인 여성은 끝까지 승복하지 않더군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돈도 가장 많죠. 그런데 이런 국가 출신인 제가 한국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요? 믿기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이죠? 분명 제가 10년 전에 프랑스에 올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미국인인 저는 여왕처럼 취급받았고 한국인은 찬밥 신세일 뿐이었다고요. 그러자 프랑스인 요원은 험상궂게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한국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는 한국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법을 준수하고 조용하고 현지 관습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비자를 초과 체류하거나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규칙을 존중하죠. 그러니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한국인 입국객들을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여행을 정복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외교처럼 대합니다. 즉, 한국인들 개개인은 자신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외국에서도 높은 교양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수준도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이제 모방자가 아닌 혁신가로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전과는 달리 한국 시민들은 고학력,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요약하자면 프랑스는 한국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가 한국 여권을 대하는 방식에 반영되어 있죠. 물론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미국인들은 예전에 VIP처럼 세상을 걸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변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종종 시끄럽고 예측할 수 없는 관광객들로 여겨집니다. 자신들의 국가적 경쟁력만 믿고 여행을 왔음에도 다른 나라를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죠. 미국인들은 과도한 체류 및 폭력적인 충돌 위험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미국 여권은 한때 마스터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특권이 사라졌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당신은 아나무인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해버린 지금의 미국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0수년 동안 저는 한국계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혈통은 이제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처럼 지금의 한국은 정말로 미국까지 집어삼켜버린 것이죠. 그렇게 저는 자부심과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느끼며 프랑스 공항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죠. 저는 미리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했고 티켓을 인쇄해서 준비해 놓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탑승하려고 할 때 저는 제가 무언가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바로 프린터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QR코드는 국가 SNCF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건 분명 중대한 문제였어요. 기차 검사관이 제 티켓을 스캔하려고 했지만 스캔이 될 리가 없었고 결국 그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말하더라고요. 이건 가짜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기록도 없고 예약도 없네요. 당신은 이 기차를 결제하지 않고 탑승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수증과 이메일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거짓말. 당신은 부정승차자입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다른 승객들, 주로 유럽인들은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한국 여권을 꺼냈어요. 저는 그것을 열어 검사관에게 제 한글 이름, 국민신분증, 대사관 연락처 카드와 함께 제 전체 한국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조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죠. 아, 한국인이십니까? 그는 태블릿을 집어들고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여행객들에게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시스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추가 요금 없이 이곳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짜증스러운 검사관이었지만 그저 한국 여권을 내민 것만으로 모든 상황은 깔끔하게 종료된 것입니다. 몇 분 후 복도 건너편에 있던 남자가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인인가요? 중국인이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짓더군요. 그렇군요. 한국인은 매우 정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한국인을 많이 좋아합니다. 아마 검사관이 그냥 물러간 것은 당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가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로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잠시 후 옆 칸에서 저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그들도 저와 똑같이 잘못된 프린트를 해왔는지 스캔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똑같은 검사관이었지만 그는 중국인 여행객들에게만큼은 전혀 다른 대우를 할 뿐이었어요. 그는 아까의 소란을 들었는지 자랑스럽게 중국 여권을 내미는 중국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인, 당신들은 기차에 공짜로 탑승하기 위해 일부러 위조 티켓을 만든 게 분명해. 꼭 운행 중 최소 한 번 이상은 이런 중국인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곤 하거든. 당신들은 적법한 처벌 절차를 따라 처리될 거야. 변명은 필요 없어. 그러자 중국인 여행객들은 서툰 영어를 구사하며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한국 여권을 보고 그냥 통과시켜줬잖아요. 도대체 이런 차별 대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매너가 좋아서? 그뿐입니까? 그러자 검사관은 무슨 당연한 걸 묻냐는 듯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지 매너 때문에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국제적 평판을 모르는 겁니까? 한국인은 시간 엄수, 정확성, 그리고 예의로 유명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직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부당하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은 어떤가요? 시끄럽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을 모릅니다. 당신들에겐 안 좋은 소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류 시민이 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존경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차에서 하차할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그전에는 항상 한국인이라는 것이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방어해야 함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여권은 그것 자체만으로 방패이자 신뢰성이었습니다. 그것은 힘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책자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직하고 존경받으며 규율이 엄격한 나라를 건설한 선배 세대들의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만으로도 의심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자부심을 가지며 아늑한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여행은 아무런 변수 없이 순탄할 거라는 확신을 느낌과 동시에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잡기 위해 가방에 손을 뻗었음에도 지갑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문득 제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긴 소매치기의 천국 프랑스였는데 말이에요. 제 장지갑 안에는 여권, 카드, 현금 등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졌습니다. 입이 완전히 메마르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카페 매니저에게 갔습니다. 그는 동정심이 많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도요. 하지만 당신도 짐작하고 계실 테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납니다.
당신의 지갑을 되찾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프랑스 경찰은 이런 일로 사건 접수조차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미국에서도 이런 소매치기쯤은 범죄가 아닌 일상으로 여겨지거든요. 결국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신분증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호텔에서 묵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젊은 여학생이 소심하게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질문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한국인이신가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밝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웨이터에게 눈을 돌렸고 그때 저는 이곳 카페의 매니저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어로 뭔가를 주고받더니 카페 매니저는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 프랑스어로 몇 문장을 말한 다음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고개를 돌리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 쪽에 친구가 있거든요. 그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는 저에게 자리에 앉아 기다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료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로는 사건 접수조차 힘든 프랑스의 시스템과는 달리 경찰은 20분 만에 제 카페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국인이세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그들은 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과 연락을 하며 임시 긴급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결국 저는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차를 마시며 진정하려고 할 때 그 소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이 제2의 독일이라고 말씀하셔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자신의 대답에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원도, 식민지도 아무것도 없이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저 노력 하나만으로 말이죠. 이제 당신은 최고의 인프라, 최고의 인터넷, 가장 깨끗한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그에 비해 프랑스는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입니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몸을 기울였습니다. 언젠가 삼성이나 네이버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서울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곳은 정말 안전해요. 서울에서는 이런 소매치기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도움을 받고 존경받고 구조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그들이 저를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를 존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빠르게 발급받은 비상신분증이 필요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놀랍게도 프랑스 경찰은 인근 CCTV를 샅샅이 조사하는 믿을 수 없는 노력을 해주었고 결국 범인을 곧바로 체포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어요. 프랑스 경찰의 느려터진 업무 처리 속도를 고려한다면 강력 범죄 사건조차 이렇게 빨리 처리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한국 여권은 빛을 발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과 프랑스는 기술 및 경제 부분에서 강력한 협력을 맺고 있는 중으로 프랑스 입장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범죄 사건이 양국의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한국인에 대한 범죄를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한국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와 위상은 그렇게나 일을 하지 않기로 소문난 프랑스 경찰조차 재빠르게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된 존경을 받으며 여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저는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미술관에 방문하게 되죠. 전시회는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깨끗한 공기, 정말로 이곳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유가 있어 보였죠. 그리고 모퉁이를 돌다가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현대적이고 우아한 전체 섹션은 한국 현대 디자인과 철학을 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 디자인을 홀린 듯 감상하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인 중년 박물관 큐레이터가 제게 다가오더군요. 실례합니다. 한국인이신가요? 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일반 그룹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옆홀로 안내하고 조용히 출입이 제한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부에는 미공개 작품 프로토타입 등 다양한 걸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VIP 방문객들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틀림없이 VIP라고 할 수 있죠. 라고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한국인만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자 그녀는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지 확인하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프랑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나라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존경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협력에 의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원자력 분야는 한국산 부품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프랑스의 기술 수출의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프랑스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협력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또한 한국은 유럽의 AI 윤리 규정을 일관되게 통과한 유일한 비서구 국가입니다. 그만큼 유럽의 경쟁력 유지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관광객들은 특유의 높은 교양 수준으로 낮은 혼란을 유발하면서도 높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프랑스에서 각종 고급 숙소와 식당, 의류 등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프랑스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말 거예요. 심지어 삼성과 LG는 프랑스 의료 및 방위 시스템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국이 없다면 프랑스에 남은 유일한 대안은 중국산인데 만약 프랑스가 중국산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경쟁력이 떨어졌을지를 고려해 본다면 한국은 프랑스에 있어서 축복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는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을 위한 전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도 해요. 정말 보물 같은 나라죠. 한국이 없으면 프랑스는 어떻게 망가질지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랬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건 한국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였고 이게 바로 부모님이 제게 강조하신 절대로 한국을 얕잡아보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VIP 룸에서 다양한 걸작들을 구경한 뒤 다시 메인 전시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안내 데스크에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다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이었습니다. VIP 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이 박물관에 기부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접수원이 대답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요? 우리는 미국인입니다. 접수원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수원은 제가 지나가는 것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겐 허가되지 않습니다. 미국인 그룹이 돌아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시 프랑스에서 출국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번 여정은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 진정한 고향인 한국으로 가는 여정이었죠. 저는 제 뿌리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싶었거든요. 파리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은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집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을 받았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닌 마침내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을 지날 때마다 끝없는 대기, 무례한 외침, 끊임없는 의심 등 미국 공항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품위가 있었습니다.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천장이 거울처럼 반사되었습니다. 몇 초 만에 저를 처리해준 자동 입국 키오스크, 저를 맞이한 디지털 화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귀국을 환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멈추게 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고령의 서구권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다른 쪽으로 돌아서서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최첨단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하죠. 마치 미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예의 바르네요. 한국은 20년 전 일본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인들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고 또 너무나도 친절해요. 저는 더 걸었습니다. 저는 입국장에서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배지를 달고 국제 손님들을 안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외국인들에게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AI 기반 기계들을 조작하는 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공항에서조차 한국은 단순히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상을 이끌고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가슴에 무언가가 피어났습니다. 안도감뿐만 아니라 편안함뿐만 아니라 자부심이 말이에요. 진정하고 압도적이며 등골을 찌르는 자부심 말이에요. 저는 모텔방을 청소하셨던 부모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관련이 없는 땅에서 한국어를 하도록 키워준 사람. 이름을 숨기고 점심을 숨기고
미국인인 척하려고 했던 과거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제게만 특별한 대우를 해주던 프랑스 공항 요원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VIP 룸 접근 권한을 준 박물관 직원도 분명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저에게 한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기 전까지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터미널 출구 위에 있는 거대한 한글 글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 함께 올라갈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